이번 작품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옮긴이는 홍승수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서 몇 달에 걸쳐서 읽은 책이었는데요. 덮고 나니 요약을 하면서 북 리뷰를 해볼 엄두가 안 나네요. 작년에도요,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가장 마음 깊이 읽었었는데 그때도 이런 심정이어서 북 리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만 한번 북 리뷰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7장 밤하늘의 등뼈입니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본문 내용이 682페이지로 좀 두꺼워서 그렇지 읽어 나가기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칼 세이건이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을 독자가 끝까지 읽도록 만드는 힘은 스토리를 살려내는 그러한 힘에 있다고 답을 찾았는데요. 만약에 순수 과학만 설명했더라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었겠구나 하면서 이 칼 세이건이 스토리를 불려나가는 힘이 마치 작은 눈덩이를 굴려나가다 보면 서서히 커져가는 그러한 눈덩이를 우리가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느낌 같았어요. 전 그리고요, 이 칼 세이건의 문장이 참 좋았어요. 물론 지루한 거 반, 재미있던 거 반, 한 반반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칼 세이건은요, 1934년에서 1996년까지 살았는데요. 1934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우크라이나인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카고 대학에서 인문학 학사, 물리학 석사,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네요. 이 책의 처음 부분을 보면요, 앤 두루얀을 위하여. 자, 앤 두루얀이 바로 그의 아내인데요. 이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앤과 함께 공동 제작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요, 앤 두루얀을 위하여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이 책을 시작해요. 자, 그래서 저는 그의 앤에 대한 사랑을 이 책 서문에서 엿볼 수가 있었네요. 이 칼 세이건의 문장을 읽다 보면요, 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꽤 많아요. 이 7장 밤하늘의 등뼈 그 부분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뉴욕의 이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나라는 소년이 바로 이 칼 세이건이거든요. 나는 어릴 적에 뉴욕시 브루클린의 벤손 허스트 구역에서 살았다. 나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이 동네에 북쪽에 가본 적이 없다. 그 지역은 내게 미지의 신비로 남아 있었다. 그곳은 화성과 같은 곳이었고 나는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요. 자, 칼 세이건은요,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한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보면서 물어요. 자,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대답해 주는 것은 하늘에서 저 반짝이는 별은 하늘의 불빛이지 꼬마야, 이런 식의 답만 줄 뿐이었죠.
자, 그래서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답을 듣고 싶었는데 바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부모님이 처음으로 이 도서관 카드를 건네주셔서 그 85번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원하던 깊이 있는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숨을 죽이며 책을 읽어 나가요. 그렇게 책을 읽어 나가면서 바로 태양은 별이라는 걸 알죠. 다만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태양도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이고 별과 다른 것은 그저 우리와 가깝다는 사실밖에 없다는 걸 알아내요. 자, 그러면서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바로 브루클린을 포함한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별들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행성들 중 몇몇에는 생명이 살고 있지 않을까? 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이 칼 세이건은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별과 행성들에 대해 공부하고 가능하다면 그곳들을 방문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이 엉뚱한 꿈을 격려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그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의 그 천체에 관한 궁금증이 시작이 되면서 이야기도 상당히 그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것이 여기 부분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깊이 있는 어떤 아까 그 눈덩이를 그 굴려 나가듯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갖다 추가하면서 어느샌가 큰 눈덩이를 보듯이 그렇게 어떤 큰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제가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천 년 동안 그 인류를 억눌러 온 생각, 이 생각이 이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 혹은 그 신들이 시를 당겨 조종하는 꼭두각시 연극이라는 그러한 생각. 그런데 이 생각에요. 제일 먼저 어떤 깨달음의 기운, 어떤 변화의 기운을 준 것이 바로 이 2500년 전 이오니아에서였어요. 우리가 무슨 중국, 뭐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권들을 그 역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한 곳들이 아니라요. 여기 지도에서 한번 보면요. 자, 요 지도에 여기 이오니아거든요. 이 섬들이 이렇게 쭉쭉쭉 뻗어 있는 이 바로 이 이오니아 지방 여기였어요. 그러하면 어떻게 해서 그 커다란 문명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고 이 흩어져 있는 이 이오니아 이쪽이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요. 아프리카에서 이쪽 소아시아에서 그리스에서 이쪽 이탈리아에서 이런 식으로 그 수많은 그 문명권들이 거쳐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차하는 길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어떤 그 많은 사람들도 오가지만 여기에 어떤 문자나 이러한 것이 오가고 문명이 오가고 발달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여기에서는요. 이 섬이 이렇게 쭉쭉쭉 펼쳐져 있다 보니까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섬마다 각자 독립된 어떠한 발전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왜 중국은 그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무슨 종이 제조 기술, 인쇄술,
로켓과 시계 그리고 비단 도자기를 발명했으며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해군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왜 거기는 아니었을까? 그 답은요. 지나치게 전통적이어서 새로운 생각에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인도는 고도로 그 수학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런데 인도는요, 또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그 우주를 생과 사가 그 영원히 반복되고 그러한 것들이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어떤 정해진 틀을 가지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그 발달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마야나 아즈텍 사회는요, 그 천문학 수준도 상당을 했지만 또 그쪽은요, 그 기계를 발명할 수 있는 재능과 그 기계 발명에 대한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수레바퀴조차 발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한 점이 우리가 그 경제나 이런 거를 볼 때도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라. 이게 간단한 진리이면서도 얼마나 다른 결론을 가져오나 그 결과를 보면서 그 중앙 집권적이고 그러한 강력한 룰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겼을 때보다 얼마나 형편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 그러한 것을 여러 번 보면서요. 저도 여기서도 깜짝 놀라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눈에 확 띄었어요. 그러면 이때요. 그 인류 사상에서 그 위대한 혁명이 바로 이 기원전 600년과 400년 사이 한 200년 정도 되죠. 그때 그 혁명의 열쇠는요. 손이었대요. 이 이오니아의 뛰어난 사상가들 중에는 항해사, 농부, 직조공의 자식들이 있어서요. 손을 써서 이 물건을 만들려고 또 고치려고 하는 일에 익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사제들이나 그 다음에 그 서기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 손을 더럽히기를 싫어했는데 이 이오니아인들은 근본부터 달랐다는 거죠. 자, 그때요. 바로 이 이오니아의 첫 번째 과학자가요. 그 밀레투스의 탈레스였어요. 이 탈레스는요. 그 일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라미드 그림자의 길이와 그 수평선 위에 떠오른 태양의 고도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대요. 오늘날도 달 표면에 있는 산들의 높이를 잴 때요. 바로 이 탈레스의 방법을 쓰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클리드의 기하학 있잖아요. 그러한 그 성질들을 탈레스가 이미 증명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탈레스는요, 그 바빌로니아인들처럼 그도 세상이 한때 물이었다고 믿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탈레스는 물이 그 모든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그 공통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신들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물리적 힘의 결과로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요. 이 사고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의 대전환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바로 탈레스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이오니아로 가져온 천문학과 기하학 등의 새로운 씨앗이 그곳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튼실한 싹을 틔우고 과학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 밀러투스에는요. 이 탈레스의 친구이자 동료인 바로 아낙시만드로스가 있는데요. 이 아낙시만드로스가 바로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최초의 인물이래요. 자, 그래서 최초로요. 그가 그리스에서 최초로 이 해시계를 만든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청구도를 그려낸 그 최초의 인물이고요. 별자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 천구도요.
그리고 이 아낙시만드로스는요, 그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제창했대요. 그래서 생명은 신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진흙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동물로 진화되고요. 그리고 무한히 많은 그 수의 세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 모두의 생명이 서식하고 거기에서 소멸과 재생을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 이상으로 이 끊임없는 활동들이 신성한 분의 뜻에서 비롯됐음을 생각지 못했다고 나중에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슬픈 듯이 한탄했대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했으니까요. 자, 그럼 그때 또 근처의 코스 섬에서는요, 그 우리가 아는 히포크라테스, 오늘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널리 알려져 있죠. 그 히포크라테스가요, 그 의학의 전통이 어디에서, 그 의술이 어디에서 왔냐고 생각하면요, 물리학과 화학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바로 우리가 물리학과 화학, 특히 화학에서 그러한 걸 찾아내잖아요. 이 지금 이 코로나 이 그 처방약이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 다 신이 내렸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던 그런 때였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이오니아적인 이 과학적 사고 방식은요, 그리스 전역을 거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까지 퍼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기원전 그 450년에 활약했던 엠페도클레스라는 그 의사로 이어지는데요. 이 엠페도클레스는요, 그 빛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빠른 것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공기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자, 이 실험 도구인데요. 지금 바로 이게 고대 물시계 또는 그 물도둑을 복원한 건데요. 자, 이 동그란 이 구 아래에 이렇게 작은 구멍들을 뚫고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고 연결된 이 꼭대기에 뚜껑을 열면 이렇게 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죠. 그리고 여기를 닫아버리면, 이렇게 막아버리면 물이 멈추고요. 자, 그럼 여기에 뭔가 압력이 작용한다는 거, 이걸 알아냈다는 거죠.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공기, 그 공기도 물질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엠페도클레스가 미쳐서 그 칼데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용암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칼세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다, 아마도 그는 매우 용감한 지구 물리학자여서 상상해 볼 때 이 생명을 무릅쓴 관측 중에 아마도 실족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단서가 또 누구에게서 구체화되냐면요, 데모크리토스예요. 이 데모크리토스도요, 바로 그 뉴욕의 슬럼가인 브루클린과 같은 그 당시에 그 아부데라라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이오니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 그 데모크리토스는요, 그 원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더 이상 자를 수 없다, 그리스어로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와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데모크리토스는 그 여러 개의 그 태양이나 달을 동반한 그 세상들도 있다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 물조차 없는 세계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서식이 가능한 다른 세계도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원시 그 생물이 원시 습지의 그 개흙에서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리고 데모크리터스는 그 원뿔 또는 이 피라미드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도 고안해냈고요. 이 데모크리터스는요,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별들의 집단이라는 그 사실을요 이미 알고 있었대요. 자, 그거는요 1750년 그때 와서야 비로소 그 알게 된 그 토마스 그 라이트는 데모크리토스의 이러한 해안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그 은하수는 헤라의 뭐 젖이 뿜어져 나갔다 아니면 밤하늘의 등뼈다 이러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력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데모크리토스는요 상당히 독특한 인물이었대요. 그 여자나 아이들 이 성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자신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한 것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종을 소중하게 여겼고요.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며 열정의 정체와 기원에 관한 철학적 고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대요. 근데 데모크리토스는요, 다행히 자신의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대요. 지금의 그 그리스의 100드라크마 지폐의 초상이 인쇄된 그 사람이 바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원전 450년경 그 아테네에서 활약했던 아낙사고라스 이야기인데요. 그도 이오니아 출신의 실험가였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요. 그 재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삶의 모든 열정은요, 그 과학이었대요. 그래서 태양, 달, 하늘에 관한 탐구라고 그가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바로 이 아낙사고라스는요, 아낙사고라스는 그 기계 조작이나 제조를 중시했던 이오니아인들에게 그 상당히 잘 어울리는 어떤 거냐면은 이오니아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손을 계속 써서 그쪽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데모크리터스와 같은 그런 물질주의자였기 때문에 어떤 그 원자의 존재는 믿지 않았지만 그런 과학적인 발상,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그 태양이나 달이 신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낙사고라스는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태양과 별이 불타는 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달에는 산이 있으며 그리고 거주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그러한 그 추정을 지나치고 바보스럽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 이 아낙사고라스는요, 아테네로 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페리클레스였거든요. 그때가 바로 아테네의 전성기였는데 이 페리클레스는요, 어떤 정치적인 정적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의 정적들이 그 워낙 막강하고 강한 이 페리클레스는 공격하지 못하고 그의 측근 이 아낙사고라스를 불경죄로 투옥시켰대요. 왜냐하면 태양이 하늘에 불타는 돌덩이일 뿐이다. 그러한 것은 불신앙의 죄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때는 바로 이 그리스 사회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에 큰 물결에 휩쓸려서 이 이오니아의 전통도요, 급격히 쇠퇴하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 200년쯤 뒤에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됐죠. 그 과학적인 발전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이오니아의 과학자들의 역할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미미한 수준이고 이 이오니아인들의 이 전통은 소크라테스 이후에 그리스 사조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오히려 현대 과학과 더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 사모스와 관련된 인물 중에는 또 큰 인물이 바로 피타고라스가 있는데요.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다고 추론한 역사상 첫 번째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이들이 바로 이 피타고라스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우주를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전체, 즉 코스모스를 봄으로써 우주를 인간의 이해 범주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는요, 실험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학자였으며 철두철미한 신비주의자여서, 그래서 나중에 그 버트란트 러셀은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 관해서 그 피타고라스는 그 새 종교를 창시했는데, 그 바로 그것은 영혼의 그 이주성과 콩섭치의 죄악성의 큰 핵심 교리를 둔 일종의 미르의 종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요, 어떤 수학적인 이런 지대한 발견을 했지만 자기들과 상충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정수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어떤 무리수를 모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듯이 어떤 상충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자기들만을 이렇게 차단시켜서 그 오류를 고쳐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상충하는 관점들의 자유로운 대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점이요, 모든 정통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가져다준 득과 실이 동시에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는 특히 구를 완벽한 존재로 여겼는데요. 그 표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완벽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 또한 완전한 도형이었고요. 그래서 행성이요, 그 완전한 그 형상, 원으로 완전한 형상인 존재, 그 원으로 본 거죠. 그런데 그 행성들에게는 그 비원형 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상에 그 나중에 그 요하네스 케플러가 그걸 연구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왜냐하면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이니까, 그래서 요하네스 케플러의 그 연구를 10년 동안 지체시킨 게 바로 이 피타고라스의 사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요, 그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실험과 그 다음에 이 손을 쓰는 이러한 것들이 과학에는 큰 발전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천시하게 되냐면요, 노예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천시 때문에 과학이, 그러니까 이오니아의 그 실험 중심적인 방법들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그 페리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 활약하던 시계가 그 노예에 엄청난 규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쓰는 거, 힘을 쓰는 거, 이런 거는 다 노예들, 육체 노동은 노예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실험을 하고 손을 써야 되는 이 일들이 천시돼 버린 거죠. 그러한 이야기가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중국에서도 그랬대요. 중국의 솔직히 그 고유의 천문학은요, 1280년경에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에서 이 천문학자가 세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과학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는 이 자유로운 탐구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걸 세습을 시켜버렸으니까 천문학 발전에 퇴보가 된 거죠. 그리고 기술직을 천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노예 사회에서 살던 그러한 인물들이거든요. 이것이요, 그 서양 정신 세계를 2000년 이상 지배해 온 그 분리의 사상, 만물이 신에 깃들어 있다. 이게 바로 플라톤의 사상이었죠. 이러한 사상들이 다 그 노예의 비유를 10분 활용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래서요, 이 플라톤은요, 이 데모크리토스의 책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라고 했고요. 호메로스의 책도 불태워버리게 했고요. 이게 바로 그 데모크리토스가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신 또는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데모크리토스가 무한계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요, 이렇게 과학에 있어서는 결국 퇴보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요. 나중에 그 일부가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통해서 재발견되어지기는 하지만 엄청난 퇴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자들과 그들의 그 기독교 후계자들은 이 지상의 세계는 이 때묻고 골치 아픈 곳인 반면에 천상계가 완벽하고 신성하다는 그러한 견해를 갖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과학의 발전에서는 퇴보를 가져왔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이 행성계의 중심이고 모든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돈다. 그렇게 주장한 첫 번째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페르니쿠스, 그다음에 갈릴레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를 태양 중심 우주관을 복귀시킨 인물이며 그 입증한 사람이지 그가 창시자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아리스타르코스와 코페르니쿠스 사이에 그 1800년이라는 긴 세월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무슨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하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무계하다고 여겼던 건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혹시 별자리의 거리를 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이오니아인들도 그 충분히 알아냈음직한 이러한 방법들이 나중에 누구로 이어지냐면 이 크리스탄 하위언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이오니아의 전통에 따라서 그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아리스타르코스나 이 하위언스가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부정확한 답을 얻었다는 것을 문제로 삼을 일이 전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방법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했으므로 더 자세한 관측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누구나 그 방법을 써서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연결돼서 그 나중에 그 18세기 말 그 영국의 윌리엄 허셜이 그 별들의 분포를 지도로 작성하고, 그리고 우리 지구가 은하수 은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달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할로 셰플리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구상 성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구상 성단이란 구형으로 분포한 별들의 무리로서 그 벌떼를 연상케 하는 아주 매혹적인 천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요. 나중에 허위안스가 사용했던 그 거리 측정의 방법으로 해서 이 100여 개에 이르는 구상 선단들의 거리를 알아낸 다음에 셰플리는 이 3차원적 분포를 조사했고요. 우리 은하의 중심은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계에서 궁수자리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구역에 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00여 개에 이르는 구상 성단들이 바로 우리 은하수 은하의 한가운데에 몰려있는
막대한 질량 중심점을 궤도 운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셰플린은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은하의 외진 변방에, 그 변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쨌거나 이 우리의 이 코스모스에는 이 광막한 코스모스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은하들이 널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방의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요. 이 천문학자들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코스모스에는 오직 하나의 은하, 즉 우리 은하수 은하만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너럼의 토머스 라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 이런 학자는 그 18세기경에 그 만원경을 통해서 세련된 나사 형태의 빛을 발하는 성운들을 밤하늘에서 알아보고 이것들은 우리 은하와 같은 존재의 은하라는 예감을 가졌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지구가 뭔가 이 우주의 중심이었으면, 이 코스모스의 중심이었으면 하고 그러한 중요한 존재였으면 그러한 중요한 존재로 또 남기를 바라지만 우리도 변방에 있는 한 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 칼 세이건이 그 유년기부터 품어왔던 질문, 자, 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탐험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시작했으며 나그네로 남아있다. 인류는 우주의 해안에서 충분히 긴 시간을 꿈을 대며 꿈을 키워왔다. 이제야 비로소 별들을 향해 돛을 올릴 준비가 끝난 셈이다. 자, 수십억 년이 있으면 어쨌거나 태양도 죽고 지구도 소멸할 거라고 하죠. 이런 생각들을 저는 이렇게 쭉 따라서 가보면서요. 이 앞전에 읽었던 그 일론 머스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의 스페이스 X 사업, 그 다음에 그 화성 연구, 이러한 생각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특히 이 앞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선 생각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저절로 고마움을 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